평생 한 남자만 믿고 살았습니다. 가게도 이름도 모든 게 그 사람 명이었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 이소라라는 여자가 나타나면서 불행이 시작되었지요. 그 불행이 시작된 날로 돌아가 볼까요? 그날 저녁 남편 핸드폰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이소라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그 여자의 벌거벗은 나체 사진이었어요. 박배신 씨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이소라였습니다. 우리 가게 종업원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박배신 씨와 제 눈이 마주쳤어요. 박배신 씨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여보, 이소라가 갑자기 고함을 쳤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요. 뭐라고요? 나가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아파요. 나요. 박배신 씨는 제 팔을 붙잡고 저를 질질 끌고 갔어요. 나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리고 저를 문 밖으로 밀쳤어요. 저는 복도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도 까졌어요. 당신 미쳤어? 왜 남의 집까지 따라온 거야? 박배신 씨가 저를 자기 차에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운전해서 우리 아파트로 갔습니다. 안방에서 박배신 씨가 저를 밀쳤어요. 나가! 당장 나가! 여기 내 집이야. 내 명의라고. 나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시끄러워. 조용히 안 해? 박배신 씨가 저를 문 밖으로 밀쳤습니다. 쿵. 저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등이 부딪혔습니다. 여보, 박배신 씨를 올려다 봤어요. 식당 주방에서 제가 씻어놓은 닭발이 담긴 소쿠리를 들고 저를 향해 집어던졌어요. 닭발이 제 얼굴과 몸을 때리고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저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 뒤에서 이소라의 웃음소리가 끝나지 않고 멀리서까지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천만 원 한 장 손에 쾌짝 던지더니 말하더군요. 이게 위자료야. 이제 그만 꺼져. 22년이 3천만 원이네요. 3천만 원. 제 젊은 값이었습니다. 아이를 맡기고 불 앞에서 늙어간 값이었죠. 저는 맨발로 쫓겨났습니다. 평생 불 앞에서 삶았던 그 가게에서요. 하지만 알았어요. 손만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을 이제는 남편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기 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배신 씨라고 부를게요. 그래도 제 아이 아빠니까 존칭은 쓰겠습니다. 그것까지 빼앗고 싶지는 않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박배신 씨를 만난 건 직장에서였어요. 1992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보조 일을 했고 박배신 씨는 같은 회사 영업팀에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선입니다. 그때는 23세 어린 나이였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같이 밥 먹을래요? 박배신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환한 웃음을 가진 남자였어요. 네, 좋아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매일 점심을 같이 먹고 퇴근 후에도 함께 걸었습니다. 박배신 씨는 꿈이 많았어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집 하나 사자. 큰 집 말고 아담한 집으로. 그럼 나는 예쁜 정원 가꿀래요. 둘이 웃으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사랑은 계약서가 아니더군요. 1년쯤 사귀었을까요? 박배신 씨가 청혼했습니다.
나랑 결혼해줘. 부자는 못 만들어줘도 행복하게는 해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진심으로요. 1993년 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간소하게 올린 결혼식이었어요. 신혼여행도 못 갔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미안해, 지선아. 나중에 꼭 보상해줄게. 박배신 씨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입덧이 시작됐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었어요. 우리 아기 생겼어요. 제가 소리쳤어요. 박배신 씨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둘이 껴안고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오자 저는 자연스럽게 직장을 그만뒀어요. 아기 키우면서 일하기 힘들 거야. 내가 열심히 벌게. 박배신 씨가 그렇게 말했고 저는 집에서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1994년 1월 아들이 태어났어요.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이름을 뭐로 할까? 박배신 씨가 물었어요. 크게 성공하라는 의미로. 대성이는 어때요? 좋아. 박대성. 우리 아들 이름이다. 박대성이가 태어났어요. 예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처럼 크게 성공하자. 박배신 씨가 아기를 안으며 웃었어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대성이는 예쁘게 자랐어요. 하지만 돈은 늘 부족했습니다. 분유가, 기저귀가, 병원비. 아이 키우는 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줄 몰랐어요. 저축은커녕 매달 적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성이가 돌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1995년 초였습니다. 경기가 나빠졌습니다. 뉴스에서 매일 회사 도산 소식이 나왔어요. 삼성자동차 구조조정, IMF 위기 조짐, 회사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박배신 씨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여보, 나 회사에서 잘렸어. 박배신 씨가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에는 퇴직금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른데 알아보면 되죠? 저는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저축했던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통장 잔고가 50만 원, 30만 원, 1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박배신 씨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혼자서요.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아내도 아들도 있는데. 박배신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밤마다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구석에 앉아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대성이가 열이 났습니다. 여보, 병원 가야 해요. 애가 너무 뜨거워요. 돈이 없어. 박배신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그때 제가 손을 내밀었어요. 여보, 우리 가게 한번 해봐요. 가게. 박배신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뭐든 해보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박배신 씨가 저를 봤습니다. 응. 무슨 가게를 해? 우리가 뭘 할 줄 알아? 엄마한테 배울 수 있어요. 제 친정 어머니는 젊었을 때 닭발 장사를 하셨어요. 인천 작은 골목에서 포장마차를 했었습니다. 손님이 꽤 있었어요. 맛있다고 소문난 집이었습니다. 엄마, 달빨이 맛있잖아요. 그 레시피 배워서 우리가 해봐요. 박배신 씨가 망설였어요. 그래도 내가 장사를 할 수 있을까? 해봐야 알죠? 안 하면 계속 이렇게 있을 건데요. 하지만 돈이 제 적금 깨면 돼요. 작은 가게 하나 얻을 수는 있어요. 저는 친정에 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대성이를 안고요. 엄마, 달빨하는 거 좀 가르쳐 주세요.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달빨을? 너희가 네. 박서방이 직장을 잃었어요. 뭐라도 해야 하는데, 엄마, 레시피가 제일 맛있잖아요. 어머니가 한참을 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다. 가르쳐 줄게. 대신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 대성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성이를? 네. 우리가 가게 자리 잡을 때까지만요. 아기 데리고 장사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그날 밤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아들을 맡겨야 한다는 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대성이를 안아 올리셨어요. 그래, 걱정 마라. 우리 손주 할머니가 잘 볼게. 대성이를 친정에 맡기는 날이었습니다. 대성아, 엄마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대성이가 아직 어려서 다행이었어요. 울지도 않고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주말에만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아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미안했습니다. 엄마 아빠 얼굴 보기 힘들 텐데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 아빠가 돈 벌면 같이 살 수 있어. 아들한테만은 이 모습 보이면 안 된다. 그 생각 하나로 울음을 삼켰죠. 그렇게 둘이서 시작했습니다. 1995년 가을이었어요. 인천 작은 골목, 월세 받아주는 가게를 겨우 얻었을 때였습니다. 박배신 씨와 저 둘이서요.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가게였습니다. 테이블은 5개뿐이었어요. 가게 이름은 꼬꼬 닭발로 지었어요. 박배신 씨가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꼬꼬 소리 나는 닭발이라고 재밌잖아. 박배신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구청에서 식당 영업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가는 곳마다 서류를 작성해야 했는데 복잡한 절차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경력 단절 후라 그런지 많이 서툴렀어요. 여보, 당신이 써줘요? 제가 말했어요. 그럼 명의도 내 이름으로 할까? 그래요. 부부 사이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우리 거잖아요. 박배신 씨가 그렇게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명의도 상호도 모두 박배신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게 훗날 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명의가 누구 이름인지 아세요? 변호사가 이렇게 묻는 순간 저는 이미 패배자였습니다. 사랑만 믿고 살면 법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게를 시작한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닭발을 삶고 조개탕을 끓이며 하루하루 버텼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4시, 저는 일어났습니다. 매일 그 시간에 일어났어요. 장을 보러 가야 했거든요. 새벽 시장은 추웠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시려서 장갑을 껴도 감각이 없었어요. 닭발 20kg 주세요. 조개도 10kg요. 무거운 짐을 들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서요. 박배신 씨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피곤하니까 조금 더 자. 내가 준비할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닭발을 준비했어요. 무뼈 닭발을 깨끗이 씻고 큰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물에 설탕, 소금, 홍고추를 넣고 생강과 마늘도 함께 넣었어요. 잡내를 없애는 게 중요했거든요. 닭발과 소주를 넣고 끓기 시작하면 1시간 정도 푹 삶았습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요. 1분만 늦어도 질겨졌어요. 1분만 빨라도 덜 익었고요. 삶은 닭발은 찬물에 헹궈졌어요. 그래야 쫄깃한 식감이 살아요.
그 다음이 중요했어요. 양념장이었습니다. 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고추장을 넣었어요. 고춧가루는 매운 것과 굵은 것을 반씩 섞어서 넣었습니다. 비율이 중요했어요. 진간장, 물엿, 설탕을 넣고요. 후추, 미원과 소고기 다시다도 넣었어요. 불을 약하게 켜고 저으면서 양념을 끓였습니다. 이때 불 조절이 가장 중요했어요. 너무 세면 타고 너무 약하면 양념이 제대로 안 섞였습니다. 양념이 끓기 시작하면 씻어놓은 닭발을 넣고 버무렸어요. 그리고 양파, 청양고추, 마늘, 생강을 소주와 함께 갈아서 넣었습니다. 중간중간 뒤집어가며 볶았어요. 양념이 고르게 배도록 계속 저어줘야 했습니다. 이 손맛이었어요. 이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닭발이 나왔습니다. 조개탕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백합조개를 솔로 깨끗하게 문질러 씻고 굵은 소금을 푼 물에 넣어 해감을 시켰습니다. 검은 비닐로 덮어 어둡게 만들고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두었어요. 1시간 뒤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냈습니다. 큰 냄비에 찬 생수와 해감한 백합조개, 다시마를 넣었어요. 백합조개탕은 찬물에서 끓여야 국물 맛이 진하게 나거든요. 맛술을 넣고 센 불에서 조개가 입을 벌릴 때까지 끓였습니다. 거품이 많이 생기면 걷어내고 다시마를 건져냈습니다. 다진 마늘을 듬뿍 넣고 불을 중불로 줄였어요. 새우젓을 조금 넣으면 감칠맛이 더해지지만 없어도 조개 자체에서 간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어슷 썬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를 넣었어요. 부추를 넣을 때도 있었는데 부추는 오래 끓이면 질겨지니까 마지막에 넣고 한 소끔만 끓였습니다. 조개 대부분이 입을 벌리면 불을 껐어요. 너무 오래 끓이면 조개가 질겨지거든요. 마지막에 맛을 보고 필요하면 소금으로 간을 맞췄지만 대부분 조개에서 나오는 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게 제 손맛이었어요. 30년 장사의 비밀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삶았던가요? 손에 물집이 잡혔어요.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양념이 튀어서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대성이가 있었으니까요. 돈은 없었지만 둘이 함께라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가면 박배신 씨가 어깨를 주물러줬어요. 여보, 고생했어.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말로요. 라면 한 그릇 나눠 먹으며 둘이 웃었어요. 대성이한테 미안해. 제가 말했어요. 나도. 하지만 나중에 다 갚아줄 거야. 우리 아들한테. 그때가 힘들었지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성이는 주말에만 데리고 왔어요. 엄마, 아빠!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키가 훌쩍 컸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계속 가게를 했어요. 1996년, 1997년, 1998년. IMF가 터졌습니다. 많은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우리 가게는 버텼습니다. 왜냐고요? 손맛 때문이었어요. 가게는 점점 잘 됐어요.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닭발 진짜 맛있어요. 조개탕도 끝내줘요. 너무 맛있어서 닭발 하나 더 시킬게요. 조개탕도 한 그릇 더 주세요. 제 손맛을 알아주는 손님들이 하나둘 늘었어요. 입소문이 났어요.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만 왔어요. 그러다가 옆 동네에서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꼬꼬닭발이에요. 맞아요. 여기 닭발이 진짜 맛있대요.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웨이팅이 30분이었어요. 토요일에는 1시간씩 기다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종종 대성이는 학교가 끝나면 할머니 댁에 가지 않고 우리 식당에 왔어요. 식당 한쪽에서 숙제도 하고 일손이 부족할 때는 곧잘 도와주기도 했죠. 그렇게 식당을 운영하는 동안 대성이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할머니 댁을 떠나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2009년이었습니다. 지선아, 이제 대성이 다 컸으니 데려가서 같이 살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눈물이 났어요. 대성이는 씩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키도 180cm가 넘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대성이는 바로 식당으로 왔어요. 엄마,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느새 목소리도 굵어져 있었습니다. 대성이는 옆에서 부지런히 식당 일을 도와줬어요. 어느덧 대성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2015년이었어요. 대성이가 벌써 30살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쁜 아내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부부는 외동아들을 둘이서 키웠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가게는 이제 손님이 줄을 서는 큰 가게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자리 없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박배신 씨와 제가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박배신 씨는 주방에서 저를 도왔어요. 계산대에도 섰습니다. 둘이 열심히 일했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부부 정말 금슬 좋으시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궈낸 가게였어요. 우리 둘이서요. 박배신 씨는 늘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집사람 손맛은 최고야. 그 말이 좋았어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부터 닭발을 삶고 조개를 씻고 양념을 만들었어요. 2017년 가게를 연지 2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여보, 우리 종업원 1명 써야 할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그래, 그러는 게 좋겠어. 당신 너무 힘들어 보여. 그렇게 종업원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2017년 가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28쯤 됐을까요? 이름은 이소라라고 했어요. 허름하고 초췌해 보였어요. 화장기라곤 전혀 없고 낡은 긴 치마에 해진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신발도 달아 있었어요. 사장님, 저희 좀 시켜주세요. 신용불량자라 아무데도 안 받아줘요. 제발요. 박배신 씨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신용불량자? 안 돼. 우리도 힘든데. 이소라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문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여자의 손을 붙잡았어요. 잠깐만요. 우리 아들과 비슷한 나이였어요. 측은지심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여자를 가게에 들인 사람은 저였습니다. 제 손으로 제 인생의 문을 열어준 셈이었죠. 여보, 한 번만 기회를 줘봐요.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까지 왔겠어요. 하지만 우리도 처음엔 어려웠잖아요. 누군가 도와줬으면 했던 그때 말이에요. 박배신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이소라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열심히 할게요. 저는 그 여자를 딸처럼 챙겼어요. 밥도 잘 챙겨 먹이고 힘든 일은 제가 대신했습니다. 이건 너무 무거워. 내가 할게. 사모님,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내가 다치면 어떡해. 내가 할게. 그렇게 말하며 웃어줬어요. 이소라는 일을 잘했어요. 서빙도 빠르고 설거지도 깔끔했습니다. 저는 안심했어요. 일손이 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소빙 다 할게요. 편히 쉬세요. 공손하고 예의 바른 말투였어요. 처음 한 달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소라는 박배신 씨를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자신을 반대했던 사장이었으니까요. 혹시나 자신을 자를까 싶어서 그런가 박배신 씨 앞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상냥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출근할 때도 박배신 씨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맛있더라고요. 호두과자였어요. 박배신 씨가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오, 고마워요. 어떻게 알았어요? 사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소라가 웃었습니다. 박배신 씨도 점점 그 여자를 좋게 생각했어요.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마음을 풀었구나. 이제 일이 더 편해지겠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소라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화장이 진해졌어요. 립스틱도 빨개졌습니다. 처음엔 핑크색이었는데 점점 진한 빨강이 되었어요. 치마도 점점 짧아졌어요. 무릎 아래였던 치마가 무릎 위로 올라갔습니다. 블라우스는 몸에 딱 붙는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슴 라인이 다 보였어요. 소라 씨, 치마가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날씨가 더워서요. 그렇게 말했지만 이상했어요. 가을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원래는 이소라가 서빙을 했어요. 박배신 씨는 주방에서 저를 돕거나 계산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어요. 이소라가 계산대에 편하게 앉아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도 했습니다. 박배신 씨가 서빙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서빙을 하세요? 손님들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저도 정말 불쾌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참다가 결국 제가 직접 말했어요. 소라 씨, 서빙은 원래 소라 씨 담당 아니었어요? 이소라가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사모님. 제가 요즘 몸이 안 좋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저보고 쉬면서 하라고 배려하신 거예요. 안 그래도 사장님이 여사장님 바쁘다고 도와주라고 해서요. 오늘부터 제가 주방 보조로 도와드릴게요. 사실 안 그래도 주방 보조가 갑자기 그만둬서 저도 힘들었거든요. 주방 보조 힘든데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물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제가 배우고 싶어서요. 사모님 힘드시잖아요. 그렇게 말하며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이소라 씨는 닭발 삶는 시간을 재더니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수첩을 꺼내서요. 삶는 시간 1시간, 설탕 1숟가락. 양념 비율도 눈으로 따라했어요. 사장님, 고추장은 몇 숟가락 넣으세요? 2숟가락이요. 고춧가루는요? 6숟가락. 매운 것과 굵은 것 반반으로요.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이소라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사장님, 조개탕 불은 몇 분 동안 끓이세요? 왜요? 배우고 싶어서요. 나중에 사모님 자리 비우시면 제가 대신하려고요. 순진했던 저는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그게 레시피 도둑질인 줄도 모르고요. 진간장, 물엿, 설탕은 물론이고 미원과 다시다, 비율까지 양념장의 비밀 레시피를 상세히 다 알려줬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돈이 꽤 모였어요. 통장에 10억 원이 넘게 쌓였습니다. 22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저는 박배신 씨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좀 모였으니까 아파트 하나 사요. 좋은 상가도 알아봐요. 그래, 알아볼게. 박배신 씨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여보, 아파트는 알아봤어요? 아,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봐. 상가는요?
그것도 좀 더 알아봐야 해. 급할 거 없잖아. 차일피일 미뤘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여보, 저번에 말한 아파트는요? 아, 그거. 시세가 지금 너무 높아. 조금 더 기다리면 떨어질 것 같아. 이상했습니다. 왜 저렇게 미루는 걸까요? 3달이 지났어요. 여보, 우리 대성이라도 집 하나 사주면 안 돼요? 신혼집이 전세잖아요. 그것도 좀 더 생각해 보자. 박배신 씨는 계속 회피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며칠 전 일이었어요. 2018년 초겨울이었습니다. 밤에 박배신 씨와 함께 잤는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밤에 눈을 떴어요. 목이 말랐거든요. 옆을 보니 박배신 씨가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였어요. 화장실에 갔나? 그렇게 생각하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한참 지나도 방 안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일어나서 화장실을 봤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때 끽 현관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으로 나갔어요. 박배신 씨가 도둑고양이처럼 옷을 입고 나가고 있었어요. 외투를 입고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요? 제가 물었어요. 박배신 씨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친구 성준이한테 급한 전화가 와서. 당신 곤히 자서 조심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잠을 깨웠네. 이 밤중에요? 응, 과음을 해서 지갑도 잊어버렸대.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해서. 박배신 씨는 원래 술도 좋아하고 친구도 좋아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박배신 씨가 나갔어요. 저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박배신 씨가 몰래 들어왔어요. 저는 자는 척했습니다. 박배신 씨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술 취한 사람 데려다 주러 간 사람이 술 냄새가 나는 것도 이상했어요. 게다가 친구 성준 씨 집은 우리 집과 10분 거리도 안 되었는데 밤 11시에 나가서 다음 날 5시까지 6시간이나 걸리는 게 이상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또 다음 날도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박배신 씨가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일이 있어서 먼저 퇴근할게. 무슨 일인데요? 거래처 사람 만나야 해. 박배신 씨가 저녁 일찍 나갔어요. 8시였습니다. 평소에는 밤 10시까지 있었는데요. 저는 혼자 남아서 내일 장사할 닭발을 장만하고 있었습니다. 이소라 씨는 8시 30분에 퇴근했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안사실이에요. 박배신 씨는 가게 밖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이소라를요. 대성이가 나중에 말해줬습니다. 가게 근처에서 봤다고요. 엄마, 나 어제 아빠 봤어. 응. 어디서? 가게 앞에서. 그런데 이상했어. 뭐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담배 피우면서. 그리고 종업원 소라 씨가 나오니까 같이 갔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디로? 모르겠어. 나도 급해서 그냥 갔는데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대성이를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 박배신 씨가 돌아왔습니다. 새벽 1시였어요. 거래처 사람이랑 술 한잔 했어. 박배신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래처는 없다는 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벽 일찍 나가야 해서 일찍 잠들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밤 10시쯤 잠들었어요. 한밤중에 목이 말라 깼습니다. 12시쯤이었을 거예요.
주방으로 물을 마시러 나갔어요. 그때 거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박배신 씨 핸드폰 문자 알림이었어요. 박배신 씨는 샤워 중이었습니다. 계속 문자가 와서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 급한 일인가 싶어 핸드폰을 봤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카톡이었습니다. 이소라였어요.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그 여자의 벌거벗은 나체 사진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있었습니다. 오빠, 얼른 오세요. 저 너무 외로워요. 보고 싶어. 오늘은 안 오시는 거예요? 유유. 저 지금 급해요. 너무 뜨거워요. 당신의 거친 손길이 그리워요. 빨리 와서 안아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안 나게 울었어요. 입을 손으로 막고요. 박배신 씨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치, 박배신 씨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방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영식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네. 여보, 친구 아버님 장례식장 다녀올게. 저는 이불 속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대답도 못했어요. 박배신 씨는 당당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넥타이까지 맸어요. 장례식장에 가는 것처럼요.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젊고 예쁜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피곤에 찌든 눈. 저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니었나 봐요. 그냥 일하는 기계였나 봐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더 예쁘게 꾸몄어야 했나? 내가 덜 일했어야 했나? 슬픔에 빠졌어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사실 오늘은 이소라 씨가 쉬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들, 며느리가 도와주러 왔어요. 박배신 씨가 평소보다 일찍 6시에 퇴근한다고 나갔습니다. 거래처 사람 만나고 올게. 네. 박배신 씨가 나가자마자 저는 아들 대성이에게 가게를 맡겼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응. 급한 일이 좀 있어서. 오늘은 내가 좀 봐줘. 네, 알겠습니다. 대성이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저도 몰래 나가 멀찌감치 뒤를 따라갔습니다. 박배신 씨는 모텔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아파트로 갔어요. 32평형 아파트였습니다. 새 아파트였어요. 박배신 씨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이소라였습니다. 우리 가게 종업원이요. 현관에 남편 슬리퍼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자 슬리퍼요. 박배신 씨 것이 분명했어요. 박배신 씨가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초인종을 눌러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눌렀어요.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이소라였어요. 사모님. 깜짝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뒷걸음질 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속옷도 안 입은 채로요. 가운을 입었지만 풍만한 가슴이 가운의 실루엣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느슨하게 묶은 가운 사이로 깊은 가슴골이 다 보였어요. 여자인 제가 봐도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때였어요. 화장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물 내리는 소리요. 뭐야? 박배신 씨였어요.
바지를 급하게 잠그면서 나왔습니다. 벨트도 제대로 안 채워진 채로요.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어요. 박배신 씨와 제 눈이 마주쳤어요. 박배신 씨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박배신 씨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소라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박배신 씨가 나오자 갑자기 당당해졌습니다. 등을 펴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비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오빠는 이미 제 사람이에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 아파트는 누구 돈으로 얻은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가 제 빚도 다 갚아주시고 집도 얻어주셨어요. 이소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번 돈이었어요. 제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불 앞에서 일해서 번 돈이요. 손에 화상 입고 물집 잡혀가며 벌었던 그 돈으로요. 얼마나 썼어요? 한 6억 원? 아파트 전세금이랑 빚 갚는 거랑요. 6억 원. 22년 동안 모은 돈의 절반이 넘었어요. 이소라가 갑자기 고함을 쳤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요. 뭐라고요? 나가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박배신 씨가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곧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차갑게 변했어요. 박배신 씨가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아파요. 나요. 박배신 씨는 제 팔을 붙잡고 저를 질질 끌고 갔어요. 현관 쪽으로요. 아파요. 놔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배신 씨는 더 세게 끌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나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리고 저를 문 밖으로 밀쳤어요. 저는 복도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깨졌어요. 피가 났습니다. 손바닥도 까졌어요. 박배신 씨가 급하게 신발을 신고 나왔어요. 제 팔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가만 안 있어? 조용히 해!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봤습니다. 저 부부 싸우나 봐. 찌찌. 박배신 씨는 개의치 않았어요. 저를 아파트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집이야. 집! 당신 미쳤어? 왜 남의 집까지 따라온 거야? 박배신 씨가 저를 자기 차에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운전해서 우리 아파트로 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박배신 씨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따졌어요. 도대체 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박배신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실로 들어가더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가방에 넣고 있었어요. 제 옷을요. 여보, 제발 정신 차려요. 그 여자가 뭐가 좋다고. 당신이 뭘 알아? 박배신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난 당신이 지겨워. 매일 기름 냄새, 달빨 냄새 나는 당신. 가슴에 칼이 꽂혔습니다. 그럼 나는요? 나는 당신 때문에 매일 그렇게 일했잖아요. 아무도 시킨 적 없어. 박배신 씨가 비웃었어요. 이혼하자는 말보다 더 아팠던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시킨 적 없어. 그 말 한마디에 제 30년이 부정당했어요. 22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 세월이요. 그게 아무도 시킨 적 없는 일이었다고요? 안 그래도 이혼하려 했어. 당신이랑 사는 게 지겨워 죽겠더라고. 가게는요? 우리가 함께 이룬 가게잖아요. 가게! 박배신 씨가 웃었습니다. 가게도 4명이야. 당신 갖고 갈 거 하나도 없어. 그때 알았어요. 이건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미리 계획한 것처럼 박배신 씨는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와 이혼할 준비를 미리 계획하고 할 말도 정해뒀더군요. 그럼 내가 번 돈은요? 내가 밤새 일한 건요? 돈!
이미 다 썼어. 남은 거 없어. 박배신 씨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때 박배신 씨가 저를 밀쳤어요. 나가! 당장 나가! 뭐라고요? 여기 내 집이야. 내 명의라고. 당신 나갈 차례야. 박배신 씨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현관 쪽으로 끌고 갔어요. 나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시끄러워. 조용히 안 해? 박배신 씨가 저를 문 밖으로 밀쳤습니다. 쿵. 저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등이 부딪혔습니다. 여보, 박배신 씨를 올려다봤어요. 남편은 아까 싼 제 옷이 담긴 가방을 들고 나와 집어던졌어요. 하지만 박배신 씨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바닥에는 제 옷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한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저는 맨발이었습니다. 슬리퍼도 못 신었어요. 그냥 쫓겨난 거였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발이 시렸습니다. 가을밤이었거든요. 한참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 집으로 갈까 생각했지만 발이 그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신발도 없이 쫓겨난 저의 모습을 며느리와 아들에게 보여주기가 싫었어요. 아들한테만은 이 모습 보이면 안 된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제 가게요. 제가 평생 일군 그 가게. 습관처럼 가게로 갔습니다. 한밤중이었어요. 11시쯤 됐을 거예요. 가게 앞에 섰습니다. 어두웠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간판도 꺼져 있었어요. 꼬꼬 닭발. 22년 동안 제가 지켜온 이름이었습니다. 열쇠는 제가 항상 숨겨놓은 자리가 있었어요. 가게 앞 화분 밑에요. 화분을 들어 올리니 열쇠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기름 냄새, 양념 냄새, 닭발 냄새. 박배신 씨가 지겹다고 했던 그 냄새들이요. 하지만 저한테는 집 냄새였어요. 추웠습니다. 몸을 녹여야 했어요. 식당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에 엎드렸어요. 팔을 베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테이블에 엎드린 채로 잠들었습니다. 새벽 4시, 눈이 떠졌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습관이었어요. 이 시간이면 늘 닭발 준비를 했거든요.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닭발이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준비해둔 거였어요. 꺼냈습니다.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손이 차가웠지만 계속 씻었습니다. 큰 냄비에 물을 끓였어요. 설탕, 소금, 홍고추를 넣고 생강과 마늘도 함께 넣었습니다. 닭발과 소주 한 컵을 넣고 끓기 시작하면 30분 정도 삶았어요. 삶은 닭발은 찬물에 헹궜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젠 내 가게도 아닌데.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가게에서 쫓겨났는데도 제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몸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내 인생이라는 걸. 그때였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요.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났어요. 오빠, 여기 진짜 우리 가게 됐어요? 이소라 목소리였습니다. 손에는 방금 씻어 건져낸 닭발 소쿠리가 들려 있었어요. 그럼 이제 다 우리 거지.
박배신 씨 목소리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박배신 씨와 이소라가 들어왔어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방금 씻어 건져낸 닭발 소쿠리가 들려 있었어요. 박배신 씨와 이소라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하는 거야? 박배신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 여기 나올 필요 없어. 앞으로 얼씬도 하지 마. 여기 내 가게잖아요. 내가 입은 곳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소라가 비웃었습니다. 사장님, 명의 보세요. 오빠 명의예요. 이제 여긴 우리 가게예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집도 쫓겨났는데 가게마저요. 제 분신 같았던 이 가게에서까지 외부인처럼 쫓겨나는 거예요. 제발, 여기만은. 제가 애원했습니다. 저는 더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저는 못 나가요. 강경하게 두 사람을 향해 고함을 쳤어요. 제가 주방 안으로 들어가니 박배신 씨가 따라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장사하려고 씻어놓은 닭발이 담긴 소쿠리를 들고 저를 향해 집어던졌어요. 제 얼굴과 몸을 때리고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주방 바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어요. 주방 입구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이소라가 처음엔 놀라서 서 있다가 제 꼴이 우스웠던지 풋, 하며 웃음을 참더니 푸아하. 저를 손가락질하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박배신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 뒤에서 이소라의 웃음소리가 끝나지 않고 멀리서까지 들렸습니다. 갈 곳은 한 곳뿐이었어요. 아들 신혼집이었습니다. 대성이 신혼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딩동. 며느리가 문을 열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맨발로, 왜 우세요? 그제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며느리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대성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박배신 씨의 외도, 이소라와의 관계, 쫓겨난 일. 대성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엄마, 제가 가서. 안 돼. 그러지 마. 저는 대성이를 말렸습니다. 법적으로 싸워봐야 해요. 변호사 선임할게요. 대성이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싸워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변호사였어요. 어머니 상황이 어렵습니다. 왜요? 제가 22년 동안 일한 가게인데요. 명의가 누구 이름인지 아세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남편 이름이에요. 하지만 저도 같이. 법적으로는 남편분 재산입니다. 부인 명의가 하나도 없으시면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일한 건요? 22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건요? 그것도 입증이 어렵습니다. 급여 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부부니까 그냥.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가게가 남편 명의이고 부인분 기여도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결국 위자료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배신 씨가 제안했어요. 위자료 3천만 원 줄게.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하자. 3천만 원. 22년의 값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소송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3천만 원. 제 젊은 값이었습니다. 아이를 맡기고 불 앞에서 늙어간 값이었죠. 이혼 조정일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박배신 씨를 만났어요. 박배신 씨는 이소라와 함께 왔습니다. 손을 잡고요. 제 앞에서요. 조정실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박배신 씨가 봉투를 건넸어요. 수표였습니다. 3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 그런데 그 돈을 제 앞에 던지듯 내밀더군요.
테이블 위에 툭 던졌어요. 박배신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게 위자료야. 이제 그만 꺼져. 22년이 3천만 원이네요. 저는 수표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많이 준 거야. 고마워해. 박배신 씨가 비웃었습니다. 이소라도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박배신 씨는 자신만만했대요. 레시피 대충 아니까 가게는 계속된다. 이소라가 메모해뒀던 레시피로 가게를 계속했답니다. 꼬꼬 닭발 상호 그대로요. 하지만 달라졌대요. 닭발이 질겨졌답니다. 조개탕은 밍밍해졌고요. 맛이 예전 같지 않네요. 사장님 바뀌셨어요? 단골들이 하나둘 물어보기 시작했대요. 아니요. 안 바뀌었어요. 그냥 요즘 바빠서. 박배신 씨가 얼버무렸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알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손님이 반으로 줄었어요. 2달이 지나자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30년. 한 남자, 한 가게, 한 불 앞에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도 필요 없더군요. 몇 달 만에 다 무너졌어요. 왜 이래? 레시피대로 했는데? 박배신 씨가 당황했답니다. 이소라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메모한 거 맞아? 맞아요. 제가 다 적었어요. 그럼 왜 맛이 안 나? 모르겠어요. 사실 레시피만으로는 안 됐어요. 불 조절, 타이밍, 손맛. 그런 건 메모할 수 없었거든요. 박배신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답니다. 금방 다시 올라올 거야. 하지만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소라도 변했답니다. 처음엔 열심히 하는 척 했대요. 하지만 점점 가게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난 이런 힘든 일 못해. 종업원 써. 뭐? 당신도 해야지. 싫어요. 나 이러려고 오빠랑 같이 산 거 아니거든요. 종업원을 고용했지만 장사는 더 안 됐답니다.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월세도 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에 부자 손님이 왔대요. 60대 중반의 남자였답니다. 비싼 외제차를 타고 왔어요.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 손에는 금반지와 금팔찌를 하고 있었어요. 고급 양복을 입은 배 나온 남자였어요. 이소라가 그 남자를 봤답니다. 눈이 번쩍 뜨였대요. 사장님, 혼자 오셨어요? 이소라가 다가가 물었답니다. 응, 혼자야. 외로우시겠어요. 제가 같이 앉아드릴까요? 그렇게 시작됐답니다. 이소라는 그 남자와 눈이 맞았대요. 또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거죠. 박배신 씨가 눈치챘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가게에도 안 나오고. 오빠, 미안해요. 근데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뭐? 나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요. 뭐라고? 박배신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답니다. 오빠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분이 나한테 더 잘해주거든요. 당신이 그리고 말이에요. 이소라가 웃었답니다.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헤어져도 문제될 거 없잖아요. 뭐라고? 문제가 안 되다니? 너한테 쓴 돈이 얼만데? 헤어질 거면 다 갚아. 무슨 소리예요? 전세금도 제 이름으로 계약한 거 잊었나요? 명의가 제 이름이에요. 암튼 그동안 고마웠어요, 오빠. 잘 지내세요. 이소라가 그렇게 떠나버렸답니다. 적반하장이었어요. 박배신 씨가 절 쫓아낸 것처럼 이소라도 박배신 씨를 버린 거죠. 벌어놓은 돈도 이미 다 쓴 뒤였답니다. 아파트 전세금, 이소라 빚 갚은 돈, 명품 가방과 옷. 다 합치면 10억이 넘었어요. 빚만 남았고요. 가게는 점점 기울었어요. 박배신 씨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답니다. 새벽에 일어나 닭발을 삶고
조개를 씻고 양념을 만들고 22년 동안 제가 혼자 해왔던 일이었어요. 박배신 씨는 못했답니다. 너무 힘들었던 거죠. 결국 꼬꼬닭발은 문을 닫았어요. 2019년 여름이었습니다. 22년 동안 이어온 가게가 1년 만에 망한 거예요. 나중에 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소라는 박배신 씨를 떠난 뒤 곧바로 다른 남자를 만났답니다. 그 부자 손님이었어요. 이름은 강민호라고 했답니다. 60대 중반, 늘 양복을 입고 다녔고 말할 때마다 투자, 건물, 아파트라는 말을 달고 살았대요.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녔답니다. 나는 돈을 버는 구조를 알아. 너처럼 고생하는 여자는 처음 봤어. 이제 힘든 일 그만하고 나랑 편하게 살자. 그 말에 이소라는 또 믿었습니다. 이번엔 자기 인생이 드디어 풀리는 줄 알았대요. 드디어 진짜 부자를 만났어. 강민호가 말했답니다. 소라야, 너 지금 사는 집 자가야? 전세야? 제 이름으로 얻은 전세예요. 전 남자친구가 구해준 거예요. 이소라는 자랑스럽게 말했답니다. 박배신 씨가 2억 5천만 원 들여서 전세로 얻어준 32평 아파트였어요. 아, 전세구나. 그럼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어? 대출이요? 왜요?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나한테 투자하면 1년 안에 2배로 만들어줄게. 정말요? 그럼 나 믿지? 이소라는 망설였답니다. 하지만 강민호가 계속 달콤한 말을 속삭였어요. 우리 결혼할 거잖아. 부부가 될 사람인데 뭘 그렇게 따져? 사랑한다면 투자해야지. 그게 진짜 사랑 아니야? 결국 이소라는 은행에 갔습니다. 전세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 대출을 받았어요. 여기요, 오빠. 이소라가 통장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소라야. 1년만 기다려. 2배로 만들어줄게. 강민호가 웃으며 받았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였대요. 소라야,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해. 더요? 2억이나 드렸잖아요. 사업이 잘 되려면 큰 판을 벌려야 해. 조금만 더 도와줘.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돈이 내 전 남자친구. 돈 많지? 강민호가 물었답니다. 네? 그건? 왜요? 그 사람 집 명의가 누구야? 그 사람 명의요. 원래 저랑 살던 집인데 박배신 씨와 제가 살던 아파트였어요. 제 이름으로 전세 2억 5천에 살던 집이었는데 이혼 후 박배신 씨 명의로 전세 3억에 다시 계약했답니다. 그럼 그 사람 인감도장 어디 있는지 알아? 집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가져와. 네, 그 도장 가져와서 나한테 줘.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그건 강민호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답니다. 소라야, 나 지금 2억 갖고 있잖아. 이거 안 가져오면 그냥 가져가 버릴 거야. 선택해. 도장 하나 가져올래? 아니면 2억 날릴래? 이소라는 떨렸답니다. 하지만 2억이 아까웠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이소라는 박배신 씨가 외출한 틈을 타서 집에 들어갔답니다. 아직 열쇠가 있었거든요. 서랍을 뒤졌습니다. 있다. 인감도장을 찾았어요. 그리고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도 챙겼답니다. 미안해요, 배신 오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소라가 중얼거리며 집을 나왔답니다. 강민호는 그 인감도장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박배신 씨가 살던 전세 아파트를 담보로요. 2억 5천만 원. 물론 박배신 씨는 전혀 몰랐습니다. 강민호는 그 돈까지 챙겨서 사라졌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박배신 씨에게 은행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고객님, 대출 상환일인데 연체되셨습니다. 네, 무슨 대출이요? 고객님 명의로 2억 5천만 원. 대출 받으신 거 있으시잖아요. 제가 대출을요? 저는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박배신 씨가 은행에 달려갔습니다. 서류를 확인했어요. 분명히 자기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때 깨달았답니다. 이소라가 훔쳐간 거라고요. 전화를 걸었지만 이소라는 받지 않았습니다. 번호도 바뀌어 있었어요. 찾아가 봤지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얼마 후였습니다. 이소라에게도 독촉이 들어왔답니다. 그녀가 받은 2억 원 대출이요. 고객님 3개월 연체셨습니다. 담보 아파트 경매에 들어갑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갚을게요.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강민호는 연락이 끊겼고 돈은 이미 다 쓴 뒤였습니다. 결국 박배신 씨가 해준 전세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대요. 이소라 집에 강제 집행 나온 사람들이 왔답니다. 이소라 씨 맞죠? 여긴 이제 다른 분 소유입니다. 나가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여기 전세가 제 명이잖아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짐 싸세요. 이소라는 울며 매달렸대요. 저 갈 데 없어요. 그건 저희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30분 드릴 테니 나가세요. 시끄러워요. 경찰 부르기 전에 꺼지세요. 그 말은 예전에 이소라가 저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날 밤 이소라는 짐 하나 제대로 못 챙긴 채 거리로 쫓겨났답니다. 맨발로요. 저처럼요. 같은 시각 박배신 씨네 집에도 강제 집행이 나왔습니다. 박배신 씨 맞죠? 대출금 미상환으로 전세권이 소멸됐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어요. 사기당한 거라고요. 그건 경찰에 신고하세요. 일단 나가셔야 합니다. 제발 조금만 시간을. 안 됩니다. 지금 나가세요. 박배신 씨도 울었답니다. 이소라, 근현이.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박배신 씨도 그날 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22년 동안 저와 함께 일군 돈으로 산 집에서요. 제가 쫓겨난 것처럼요. 맨발로는 아니었지만 캐리어 하나만 들고요. 거리에 선 박배신 씨는 멍했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때 떠올랐답니다. 제가 쫓겨나던 날이요. 맨발로 아무것도 못 챙긴 채 아파트 복도에서 넘어지던 제 모습이요. 여보, 그때 제가 자기를 올려다보던 눈빛이 떠올랐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소라는 2억 빚을 떠안았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다시요. 처음 우리 가게에 왔을 때처럼요. 박배신 씨는 2억 5천만 원 빚을 떠안았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도 아닌 대출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자기 명의였으니까요.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강민호는 이미 해외로 도망간 뒤였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었습니다. 둘 다요. 박배신 씨는 친구 집을 전전했답니다. 성준아, 며칠만 재워줘. 형, 무슨 일 있어? 말하면 길어. 그냥 좀. 이소라는 고시원에서 살았답니다. 3평짜리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도 없는 방에서 이불을 덮고 울었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때 떠올랐답니다. 제 얼굴이요. 저를 쫓아낼 때 비웃던 자기 모습이요. 이제 여긴 우리 가게예요. 그렇게 말하며 웃던 자기 얼굴이 떠올랐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인생은 속이지 못합니다. 뺏은 사람은 반드시 더 크게 뺏기고 쫓아낸 사람은 언젠가 같은 방식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소라는 2억 5천만 원짜리 전세 아파트를 빼앗겼습니다. 박배신 씨는 3억짜리 전세 아파트를 빼앗겼습니다. 합치면 5억 5천만 원이에요. 제가 22년 동안 모은 10억 원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나머지 금액도 이 일이 있기 전 제가 식당에서 밤낮으로 일할 때
이소라 빚을 갚아주고 둘이 연애한다고 돈을 흥청망청 쓴 거예요. 결국 남은 건 전세금이었는데 그것마저 탕진하고 나니 오히려 둘 다 빚만 남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빼앗은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빼앗겼어요. 인생은 공평했습니다. 1년 뒤였습니다. 2020년 봄이었어요. 제가 첫 작은 가게를 차린 후 6개월 뒤 장사가 잘 되어서 확장 이전하게 되었어요. 그때 드디어 닭발사랑 간판을 달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북새통을 이루어서 종업원 1명을 더 뽑기로 했습니다. 면접 날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면접 보는 사람 3명이에요. 그런데 1명은 전에 닭발 가게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그 사람을 유력하게 보고 있어요. 대성이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볼게. 첫 번째 지원자가 왔어요. 20대 초반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밝고 씩씩했어요. 두 번째 지원자도 왔습니다. 30대 중반 남자였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실해 보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여자가 들어왔어요. 저 면접 보러 왔어요. 초췌한 얼굴, 낡은 옷차림.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었습니다. 서류를 내밀며 천천히 고개를 들더군요. 그 순간 그 여자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소라였어요. 눈이 마주친 순간 이소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면접을 보기 위해 테이블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겠죠. 사장님. 이소라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이력서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주섬주섬 줍더니 뒤로 물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만 남기고 뒤도 안 돌아보고 문을 열었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가게 안에 크게 울렸어요. 저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잡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제가 동정심 때문에 그 여자의 손을 붙잡았었죠. 그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할 수 없었으니까요. 대성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저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응. 옛날에. 그럼 뽑으실 거예요? 아니, 첫 번째 지원자로 하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이혼 후였습니다. 저는 3천만 원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랑 같이 사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다시 할 거야. 뭐려? 가게. 다시 가게 할 거야. 모든 걸 빼앗겼는데도 저는 다시 불 앞에 섰습니다. 왜냐고요? 손만만은 아무도 못 가져가니까요. 아들이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힘드실 텐데. 괜찮아. 엄마는 불 앞에 서야 사는 사람이야. 3천만 원으로 작은 가게를 전세로 얻었어요. 인천 구도심, 월세 80만 원짜리 작은 가게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대성아. 다시 불 앞에 섰습니다. 닭발을 삶았어요. 조개탕을 끓였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얼마나 많이 삶았던가요? 몸이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첫날 손님이 몇 명 안 왔어요. 5 테이블 중 2 테이블만 찼습니다. 하지만 먹어본 손님이 말했습니다. 이 맛?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사장님, 혹시 꼬꼬닭발에서 일하셨어요? 그냥 비슷하게 해봤어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 맛이에요. 그 손님이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너 여기 와봐. 그 닭발집 주인 찾았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맛이 돌아왔다더라. 사장님이 바뀐 게 아니라 원래 주인이 나온 거래.
단골들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역시 이 맛이에요. 이 맛? 눈물이 났습니다. 제 손맛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웨이팅이 생겼습니다. 한 달 만에 좌석을 늘려야 했어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꼬꼬 닭발 상호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건 여전히 박배신 씨 명의였으니까요.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새로운 이름 지어요. 더 좋은 이름으로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닭발사랑 어때요? 어머니가 닭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드시잖아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그걸로 하자.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들과 함께 특허청에 갔어요. 어머니, 이번엔 제대로 지켜야 해요. 레시피 등록할게요. 제 레시피를 정식으로 등록했습니다. 이번엔 제 이름으로요. 김지선. 제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갔습니다. 상호도 레시피도 모두 제 이름으로요. 아들이 홍보도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인터넷이 중요해요.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만들었어요. 손님들이 점점 늘었어요. 6개월 만에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1년 만에 두 번째 가게를 냈어요. 가게 옆 주차장 부지가 나왔습니다. 2021년이었어요. 어머니, 여기 사요. 나중에 건물 올려요. 그런 큰 돈이 어딨니? 제가 대출 받을게요. 어머니 이름으로 할게요. 땅을 샀어요. 그리고 건물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모두 제 이름이었어요. 가족 이름이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닭발사랑 본점으로 쓰고 2층과 3층은 임대를 줬어요. 월세 수입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연락이 왔어요. 맛집 프로그램 촬영하고 싶은데요. 저희 같은 작은 가게를요. 네, 손님들 후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꼭 촬영하고 싶습니다.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 가게 앞에 줄이 섰어요. TV에서 봤어요. 정말 맛있다던데요. 해외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가면 꼭 가야 할 맛집이라고 소개됐대요. 외국인들이 찾아왔어요. 닭발. 징그럽다던 닭발을 먹으러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아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2023년 10월이었습니다. 길을 걷는 누군가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봤는데 낯익은 뒷모습이었어요. 박배신 씨였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옷도 낡았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닭발사랑 간판을 보고 멈춰 섰어요. 북적이는 손님들,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저. 그는 전봇대 뒤로 숨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사람들 속으로 사라지는 걸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까 아버지 본 것 같던데 그랬구나. 어머니한테 올까봐 걱정했어요. 안 와. 그 사람 자존심에 뭐 좋아. 저는 다시 주방으로 갔습니다. 불 앞에 섰어요. 닭발을 삶았습니다. 이제 알아요. 가게는 빼앗길 수 있지만 손맛은 빼앗을 수 없다는 걸요. 그리고 진짜 소중한 건 가족이라는 걸요. 소중한 재산은 가족이라도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사람에게 맡겨야 해요. 명의가 누구 이름인지 확인하세요. 부부 사이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사랑만 믿고 살면 법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저는 배웠습니다. 늦었지만요.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왜냐고요? 손만만은 아무도 못 가져가니까요.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닭발을 삶고 조개를 씻고 양념을 만들어요. 이제는 아들 며느리가 함께 합니다. 손주들도 가끔 와서 거들어요. 할머니,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잘하네. 우리 손주. 제 손맛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요. 모든 명의도 레시피도 건물도 다 제 이름으로 가족 이름으로 지켜놓았습니다. 손맛은 배신하지 않지만 사람은 배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알았어요. 30년이 걸렸지만요. 얼마 전 뉴스를 봤습니다. 박배신 씨가 사기죄로 구속됐다고 하더군요. 꼬꼬 닭발 상호를 팔면서 사기를 쳤답니다. 이 레시피면 대박납니다. 그렇게 말하며 가맹비를 받았대요. 하지만 레시피는 가짜였고요. 피해자가 20명이 넘는답니다. 이소라는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연락도 안 되고 소식도 없습니다. 아마 어디선가 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겠죠. 저는 그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복수할 생각도 없어요. 인생이 알아서 하더군요. 뺏은 사람은 반드시 더 크게 뺏기고 속인 사람은 언젠가 같은 방식으로 속임을 당합니다. 저는 그저 불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제 손맛을 지키면서요.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시니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명의를 꼭 확인하세요. 부부 사이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인 보호도 필요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평생 일군 것, 당신의 손맛, 당신의 노력. 그건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저는 60대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손맛을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